네, 6.27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현저하게 둔화됐죠. 하지만 공급 확대 없이는 다시 오를 거라는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곧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부동산 지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변화, 공급 대책 관심이 많은데 연초에 부동산 키워드로 상저 하고를 좀 많이 꼽았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상저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적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6.27 대출 규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시장에 영향이 큰데 하반기 이후에 집값이 좀 더 오를 거다. 네. 좀 유효합니까 아직도? 어떻게? 하반기에는 근본적으로 조금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2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실물 자산인 집값 그렇다고 이게 공급이 많으면은 지방처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돈이 늘어나고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주택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네. 6.27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도 네. 지금은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가장 큰 변화, 거래량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률도 아직 서울 주요 지역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됐는데 이게 가격 하락으로 좀 가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2002년도에 LTV 규제가 처음 나왔어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DTI 규제, 2018년도에 DSR 규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뭐 대출을 6억 원까지 이제 아예 한도로 이제 규제를 했죠. 강한 규제잖아요. 네. 근데 당시들 과거의 규제들을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대출 규제만 가지고서 시장 가격을 통제하지는 못했었다. 과거 사례가 그렇습니다.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사실은 상승폭은 줄어들었는데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분명한 효과는 있죠.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6월 말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10,000건이 넘었는데 7월은 이제 8월 말 돼야지만 집계가 끝나는데 아마 5,000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으로 줄 수 있다. 절반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수요가 주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이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27 규제 이후에 지금 뭐 한 달 반이 더 돼가고 가고 있는데 상승세는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서울 주요 지역, 이른바 선호 지역은 거의 신고가가 이제 나오고 아직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네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거래량은 그 지역에서도 보면은 줄어들었는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 가격 동향을 얘기했는데 임대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게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겁니다. 올해 월세 거래량이 지금 100만 건을 돌파했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고 있다. 이것도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금 월세 전환이 가속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물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을 목돈으로 1억, 2억을 올려줄 이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1억, 2억 올라가는 이 전셋돈을 월세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네. 또 대출 규제를 6억까지 하다 보니까 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내 집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전셋집의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예, 그 이동을 못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임대인들이 지금 월세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임대인들은 네. 은행에 지금 뭐 예금 금리는 대출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데 예금 금리는 엄청 네.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셋돈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생활에 쓰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딴 데로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그 집에 조금 더 눌러 사는 2년 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물은 급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그 전셋값은 올라가게 되고 예. 이 전셋값이 결국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변화가 비슷할 텐데 혹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월세화가 전세 월세화가 가장 좀 빠르게 진행된다거나 두드러진다거나 이런 지역이 좀 혹시 보입니까? 일단 월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동대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동대문.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강남구도 전세 월세 비중 자체가 53%로 지금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데 네. 월세라는 돈은 이제 뭐 사실 전세도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지출이지만 월세는 돈이 이제 지급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네. 전세 돈을 통해서 뭔가 새 집을 마련해 나가는 게 지금까지 집을 마련해 나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네, 이제 네. 월세화가 되면 뭔가 이 주거 복지가 좀 더 나빠지는 아예 집을 이제 영원히 못 사는 건가 하는 불안 그리고 월세 내느라 소비도 확 줄여야 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예. 이 전세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때가 2005년도에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거든요.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생기면서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보증을 받아서 예. 은행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전까지는 전셋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고 본인들이 모아서 예. 전셋집을 구해서 그 돈이 사실은 내 집 마련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수가 사실은 전셋집에 살면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해가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이 없어도 대출 받아서 사실은 뭐 전셋집에 살고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역할을 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예. 주거 사다리 역할이 지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받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화가 자꾸 지속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급쟁이들이 2년 뒤에 갑자기 1억 원, 2억 원을 갑자기 올려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이제 월세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시장에서는 1억당 월세 전환 비중 자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 하거든요. 4 내지 5%. 네, 네. 그러면 이제 2억이면은 거의 이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인데 네.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면은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주거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내 집 마련 기간은 거기에 비례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전세 시장의 변화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시장의 관심은 지금 집값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데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또 떨어지진 않고 또 다시 오를 가능성,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결국 이제 공급 대책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늘 정부가 기존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곧 내놓는다고 해요. 지금 3기 신도시의 속도전이 핵심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는 건데 지금 3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빨리 하겠다고 하는 내용보다도 우선 그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현재 어떤지. 지금 이제 여기 상황은 뭐 위치는 다 좋은 데 있습니다. 고향 창릉이라든가 하남 교산이라든가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부천 대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다 합치면은 약 17만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지역 중에서 GTX가 통과되는 지역들은 서울 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향 창릉 같은 데는 고향 창릉. 뭐 창릉역이 생기게 되고요. 삼성역까지 오는데 약 뭐 15분 이내에 이제 고향 창릉에서 삼성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첫 입주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1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된 지역이 있어요. 토지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했던 때보다 지금의 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건설사들이 지금 지방에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녹록지 않겠죠. 미분양을 좀 정부는 통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새로운 사업장에 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설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성도 예전에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하는 건설사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줘서 사업성 보장을 좀 해주고 지방 미분양 해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내놔야지만 향후 수도권 지역 이런 신도시 지역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를 좀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이 정부 뭔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또 건설회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강한, 좀 더 확실한 지방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3기 신도시에 참여를 많이 하고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공공 인프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공공 인프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철도 교통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착공을 해서 첫 입주할 때는 그러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공공 인프라 착공해서 완공이 늦어지게 되면은 서울 수요자들 분산 효과가 감소된다라는 거죠. 이 GTX 착공식을 예고했던 것보다 제대로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GTX A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제 B, C가 문제죠. B, C도 빨리 착공을 해서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게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서울 수요자들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내놓을 공급 확대 대책.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서울 도시문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인데 이번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과연 나설 것인가.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전 정부 생각이었는데 이런데 조금
이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과연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집값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집값은 지금 올해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요 지역, 그게 주택 공급은 결국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뿐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초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걷어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비 사업 기간을 조금 많이 단축을 시켜야 된다. 인허가 기간 자체를. 그래서 조금 더 탄력 있게 탄력성을 가지고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중층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현재 용적률을 가지고서 사업성이 또 안 나오는 단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사업성을 조금 보장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려면 결국은 용적률 상향이거든요. 상향을 해주는 만큼 공공기여로 조금 제공받아서 서로 이 주택 공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뭐 제도, 법제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 도심의 공급 확대는 가장 확실한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 초과하기 환수제 폐지가 필요하다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공급 대책이 나올 때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정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